제18장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토지가 아니라 인구의 방향.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변수 가운데 하나는 인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의 토지는 희소해집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의 토지는 풍부해집니다. 한국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도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보다 어디에서 인구가 감소하는가 입니다. 한국에서 서울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전체의 경제권이 계속 확대된다면 서울 인근 주택 수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은 인구 감소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이 현상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제19장 일본의 빈집 900만 호가 던지는 경고. 일본의 빈집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약 900만 호의 빈집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택 공급 과잉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건물의 수보다 사람의 수와 경제활동의 밀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지방의 빈집이 아무리 많아도 도쿄의 핵심 지역 집값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쿄에는 일자리와 기업, 대학, 교통망, 문화시설, 외국인 인구가 계속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0장 서울은 도쿄보다 안전한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에도 위험 요인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가계부채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네 번째는 출생률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입니다. IMF는 한국의 민간신용이 2024년 말 GDP의 200%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신용의 절반이 부동산 및 건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부동산의 위험은 가격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가격 부채의 결합입니다. 제21장 일본도 안전하지 않다. 도쿄의 새로운 부동산 금융. 일본 역시 부동산 금융 위험이 존재합니다. IMF의 2026년 일본 아터컬 IV 보고서는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의 자본환원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부동산 시장의 LTV, 즉 담보인 정비율은 약 75% 수준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라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압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도 30년 동안 부동산이 무너졌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쿄의 현재 가격은 다시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22장 일본의 교훈은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가 아니다. 일본의 진짜 교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도쿄는 강합니다. 지방은 약합니다. 역세권은 강합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은 강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지역은 약합니다. 한국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3장 그렇다면 한국 부동산의 거품은 몇 %인가? 이 질문에 정확히 30%입니다. 또는 50%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하나의 거품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MF가 2025년 서울 PIR을 장기 평균보다 약 10%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PIR이 장기 평균보다 10% 높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정확히 10% 거품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가구 구조, 주택 공급, 교통, 교육, 소득 분포, 재개발 기대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UBS의 도쿄 1.59 역시 도쿄 집값이 59% 거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UBS의 지수는 가격과 소득, 임대료, 신용, 건설활동 등 여러 지표를 결합해 버블 위험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즉 거품의 존재를 확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거품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24장.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 76.6%. 한국의 2025년 부동산 자산은 일경 7,836조 원. 비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단순히 집주인의 자산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담보가치가 감소합니다. 은행의 담보가치가 감소합니다.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심리가 악화됩니다. 자산효과가 반대로 작동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IMF가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계속 주시하는 것입니다. 제25장. 반대로 일본은 왜 버틸 수 있었는가? 일본의 버블 붕괴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순대외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2024년 일본의 대외순 자산은 538.5조 엔이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거대한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국가 전체가 가진 해외 자산이라는 거대한 완충 장치가 존재합니다. 한국도 이제 대외순 자산을 축적하고 있지만 일본만큼의 역사와 규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일본보다 금융시장과 국내 가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26장. 앞으로 10년.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을 하나의 숫자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나리오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유지 또는 추가 상승. 조건은 명확합니다. 수도권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계속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며 금리가 안정되고 가계의 구매력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서울 핵심 지역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서울은 장기간 횡보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장기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목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물가와 소득이 상승하면서 실질 가격이 서서히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장기간 경험한 방식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금리와 경기, 고용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서울까지 조정되는 시나리오. 이 경우 가계부채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과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자의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서울과 지방의 완전한 이중시장화. 서울의 핵심 지역은 세계적인 대도시처럼 움직이고 지방의 일부 지역은 일본 지방도시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 전체 평균 주택 가격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가격이 2030% 하락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2030% 상승하는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27장. 일본의 미래도 두 개로 나뉜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의 미래와 지방의 미래는 다릅니다. UBS가 2025년 도쿄를 높은 버블 위험으로 분류한 것은 도쿄 부동산이 여전히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본 지방에는 빈집과 인구 감소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전체의 평균 부동산 가격만 보면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도쿄는 글로벌 도시이고 지방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한국도 점차 같은 구조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8장.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위험한가? 단순 비교하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토가 작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장기간의 부동산 조정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순 자산이 매우 큽니다. 한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은 매우 높습니다. 일본 역시 정부 부채가 매우 높지만 가계와 기업, 국가 전체의 대외자산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1990년대 버블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다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29장. 집값이 떨어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
앞으로 한국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디에 집값이 오르고 어디에 집값이 떨어지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앞으로 사람이 남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일자리가 남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가 경제적 소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향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에필로그.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일본과 닮아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을 비교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토지 자산의 절대 규모는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토 1인당 토지 가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의 2025년 전체 부동산 자산은 일경 7,836조 원, 주택 시가총액은 7,710조 원, 토지 자산은 일경 2,660조 원, 부동산이 비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 수도권은 전국 토지 자산의 약 67.8%를 차지합니다. 주택 시가총액의 수도권 비중은 70.4%, 그리고 2025년 주택 시가총액 증가분의 92.8%를 수도권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이 이미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핵심 역세권과 비역세권, 산업도시와 인구 감소도시,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일본도 이미 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전국적인 토지 가치가 장기간 조정되었습니다. 토지 자산은 1990년경 약 2,500조엔에 가까웠지만 2013년에는 약 1,100조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UBS는 도쿄를 다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높은 버블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부동산의 미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일본의 과거와 단순하게 겹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서울 집값이 인구 감소에도 계속 무한정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더 현실적인 전망은 이렇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앞으로 더욱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수도권의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약화되고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지역의 부동산은 일본 지방과 비슷한 장기적인 가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라는 말은 점점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이냐 지방이냐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남는 곳인가? 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대한민국에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건물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의 가격이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이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득이고 그곳에 존재하는 기업과 일자리이며 교통과 교육과 의료와 생활 인프라의 가치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산은 사람과 경제활동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부동산 위기를 맞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미래는 전국 평균 가격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인구와 일자리의 이동, 그리고 막대한 부동산 자산에 묶여있는 가계의 부채를 함께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한국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숫자는 집값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 NAVER COMSEAN 13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참고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319-13